나는 내 아들 도윤이에게 말했다. 너는 몇 푼 안 되는 선불카드 하나 쥐어주고 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 개처럼 취급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니? 도윤이는 내 은행 계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마치 내가 판단력 없는 어린아이라도 되는 양 나를 대했다. 내 돈을 동결하고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몇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내밀며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몰랐던 게 있었다. 나는 정신이 흐릿한 노인이 아니었고 아직 끝난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곧 그 아이에게 자기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해줄 참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곳이나 시간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그럼 이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관리하는데 남의 손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내 집 대출은 다 갚았고 입출금을 꼼꼼히 기록한 작은 가계부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단돈 100원도 오차 없이 맞아떨어졌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자라왔기에 가진 게 적을 때 어떻게 아껴 써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수영장 첫 수업을 마치고 수건에 감싸 안아주었던 내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해 여름 내가 74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텃밭에 있는 토마토에 물을 주고 막집 안으로 들어오던 참이었고 그날 아침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 섰을 때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밀려왔지만 아침을 걸은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쓰러지는 걸 목격한 옆집 봉차 아주머니가 교회 주보로 내 얼굴을 부채질하며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에서는 하룻밤 동안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순 탈수 증상일 뿐 별일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좋아한 다발과 오랜만에 꺼내든 걱정이라는 표정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더 늦게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봉차 아주머니가 못 봤으면요? 그 아이는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내 위에 서도 된다는 허락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들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퇴원한 내 집에 도윤이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하얀 치아 2개만 유독 튀는 폴더까지 미리 준비해온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임시 조치예요, 엄마. 도윤이가 나를 부엌 식탁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계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위임장만 잠깐. 그 말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사인하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나는 그 말에 안심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가 좀 더 회복되실 때까지만 내가 대신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정가은은 직접 끓였다는 된장국을 들고 와 너무도 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잘 챙겨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일상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편물은 도착했고 지갑과 카드, 비밀번호도 내 손에 있었습니다. 지갑도 있었고 비밀번호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웃이 부탁한 집에서 만든 롤빵을 구우려고 밀가루와 이스트를 사러 슈퍼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내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았다. 당황스러워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급한 마음에 비상용으로 간직해 두었던 신용카드를 꺼냈고 다행히 그건 통과되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계산대 앞에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곧장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이는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좀 정리했어요. 모든 걸 간소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굳이 엄마가 직접 다 챙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이제 엄마가 손 뗄 필요는 없어? 라는 말을 그 아이가 처음 내뱉은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도윤이는 매달 직접 만든 재정 요약서를 프린트해서 들고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고객을 관리하는 듯한 태도였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어느 날 최근 몇 달간의 통장 거래 명세서를 왜 못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도윤이는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은 종이 안 써요. 다 전자문서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엄마 그 많은 페이지 다 읽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 말을 삼켰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도윤이는 엄마가 또 잃어버리실까 봐요. 라는 말과 함께 내 체크카드를 아예 가져갔다. 그리고는 긴급 상황용이라며 공동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없었다. 그보다 며칠 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내 보험료 관련 문의를 하려 했더니 상담사는 내 계정의 대표 연락처가 변경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도윤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이름, 금액 하나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그 노트는 아무도 열지 않는 오래된 요리책 안에 숨겨두었다. 정가은은 가끔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작은 장부 쓰세요? 와, 너무 붓고 감성이네요. 그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겨울 외투를 하나 새로 사고 싶다고 말했더니 도윤이는 예산에 여유가 없어요. 라고 잘라 말했다. 내 돈으로 내가 옷을 사겠다는데 그게 예산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돈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접수해버렸다는 걸. 나를 하나의 관리 대상처럼, 아니 그보다도 못한, 스스로 판단도 못하는 노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 작년 겨울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 안 나? 나는 그렇게 물었다. 도윤이는 마치 내가 자기 말을 방금 증명이라도 해준 것처럼 웃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집에 대한 판단도 그들 몫이 되었다. 이 집은 너무 커요. 정가은은 거실을 훑어보며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말했다. 좀 더 아담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도 정리하고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또다시 그 단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나에게 월 예산 지원금이라며 매달 선불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가 마치 용돈 받는 10대라도 되는 양 말이다.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는 내 언니 쪽 조카로 어릴 적 여름마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내던 아이였다. 지금은 IT 업계에서 일하며 수원 근교에 살고 있다. 우리는 생일이나 명절에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지 긴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전화는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아졌다. 태호야,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지 않으려 했으며 말했다. 이모가 너한테 좀 조용히 도움을 청해야겠다. 태호는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왜 그런지 단 하나도 캐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모, 목요일에 갈게요. 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도윤이가 남기고 간 예산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맨 위에는 내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지만 그 표 안의 숫자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낯선 곳에 발을 들인 손님처럼 느껴졌고 그마저도 겨우 참아주는 손님에 불과했다.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다. 정신을 놓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잃어가고 있었다. 내 자유를. 그리고 도윤이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었는지를. 목요일 오후 태호는 늘 입던 깔끔하게 다린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도착했다. 한 손으로 나를 꼭 껴안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함께 앉았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내밀었다. 태호는 그걸 천천히 넘겨보며 눈썹을 좁혔다. 이모, 이걸 다 적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멈춘 적 없어. 그냥 그 애들이 내가 멈췄을 거라고 착각했을 뿐이야. 태호는 가방에서 은색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차를 준비했고 그는 손가락을 쉼없이 움직이며 내가 몇 달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이트들에 로그인 시도했다. 하지만 내 이전 비밀번호들은 모두 먹히지 않았다. 도윤이 다 바꿔놓은 것이다. 태호는 내 주민등록번호로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미 닫힌 계좌 4개, 그리고 다른 2개는 정자산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재설정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예비 명의자로조차 올라 있지 않았다. 모든 소유는 도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태호는 화면을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도윤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이모 돈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숫자들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88,000달러. 증발해버린 금액이었다. 나는 몸을 기대어 의자에 등을 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되찾을 수 있을까? 태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록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그 애한테 들키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어. 다음은 태호는 내게 여분의 폰에 작은 앱을 설치해 주었고 화면 녹화 방법을 알려주었다. 도윤이 말 중에 뭔가 수상쩍은 내용이 나오면 녹화하세요. 절대 직접 따지지 말고 계속 증거만 모으세요. 나는 그 말대로 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정가은의 요리에 칭찬을 했고 도윤에게 사업은 잘 되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는 모든 걸 챙겨줘서 고맙다. 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 입에서 내 포트폴리오, 이 집의 자산가치 같은 단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조용히 예비폰의 빨간 녹화 버튼을 눌러 모든 걸 저장해 두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내 거실 소파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삶을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스트레스도 없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도윤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을 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도윤이는 내가 제정신이 아닌 노인이라도 되는 양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다. 자기가 지금 자기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를. 그 주가 끝날 무렵 태호는 성경책보다도 두꺼운 폴더 하나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모, 여기 다 있어요. 계좌 이동 내역, 이메일 추적 기록, IP 접속 로그, 통화 녹취록까지. 나는 폴더를 넘기며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딸깍하는 익숙한 감각이 울렸다. 예전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잡아냈을 때 느꼈던 그 촉감. 진실이 딱 맞아떨어지는, 명확해지는 그 소리였다. 나는 복도에 있는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붉은색 파일 하나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내 원래 유언장이야. 그리고 내 변호사 연락처. 이름은 차찬미. 오랫동안 연락 안 했는데 이젠 다시 연락할 때가 된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찬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정진아 어르신, 언제쯤 다시 연락 주실까 싶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도 내 아들에게. 그녀는 놀라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오늘 제 사무실로 언제 오실 수 있죠? 그날 정오 나는 그녀 사무실에 도착했다. 차찬미 변호사는 예전 그대로였다. 단정하게 정돈된 곱슬머리, 금태 안경, 그리고 결의를 담은 붉은 립스틱. 나는 모든 걸 건넸다. 태호가 준비한 자료, 내 오래된 문서들, 녹취 파일까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나하나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 읽었다. 그리고 모든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죠. 그녀는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긴급 재정 검토를 신청하고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준비할 것이며 그동안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목표는 간단해요. 도윤이 스스로 밧줄을 꼬게 두는 거예요. 찬미 변호사는 내 유언장도 새로 정리했다. 집, 예금, 보험까지 모든 자산을 내 이름만으로 된 신탁에 편입했고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분명하게 명시했다. 그리고 태호를 부집행인으로 등록했다. 모든 결정권은 여전히 어르신에게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뒀어요.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애들이 나를 강제로 옮기려 한다면요? 찬미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땐 저에게 전화하세요. 1시간 안에 법적 금지 명령 신청 넣을게요. 어르신 동의 없이 이사시키거나 부적격 판정 내리거나 집을 팔려고만 해도 그때는 진짜 끝장을 봐야죠. 나는 새로운 유언장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안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나는 비로소 내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가은이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며 시선조차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집 매물 내놓으려고 하던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좋잖아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아졌구나. 나는 천천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내 목소리 안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다. 정가은은 눈치채지 못했고 도윤이 역시 늘 그랬듯 그 미묘한 기색을 읽지 못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새 유언장을 반듯하게 접어 새 봉투에 넣고 내 출생신고서가 들어있는 서랍에 조용히 잠가 두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도윤이는 자기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권력놀이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엔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이뤄질 것이다.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둘 진열되기 시작할 무렵 나는 이미 한 서랍 가득 채울 만큼의 증거를 손에 넣고 있었다. 도윤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거창한 말들을 내뱉고 빠르게 말하면서 내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런 인간들을 지켜보며 살아왔다. 수학교사로 37년을 아이들 사이에서 살았고 청소년들 틈에서 살아남은 내가 쉽게 무너지리라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시험지에 붉은 펜으로 오탈자 하나 놓치지 않고 채점하다 손가락이 저려올 때까지 버텨온 세월이었다. 11월 중순 태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프린터와 휴대용 스캐너를 들고 왔다. 이모, 다 인쇄해 두셔야 해요. 디지털 파일은 누가 어떻게 건드리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앉아 도윤 이름이 들어간 스크린샷, 계좌 내역, 이메일 기록들을 전부 출력했다.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 스레드를 발견했을 때 내 속이 울렁거렸다. 도윤은 부동산 컨설턴트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우리 집을 이미 매물로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가정이 아닌 사실상 거래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내가 이사간 후에 리모델링 예상 이미지는 물론이고 노령 거주자 이주 후 활용 가능 공간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다. 그 노령 거주자가 바로 나였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서 나는 전자 서명이 찍힌 감정평가서를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제출일은 불과 2주 전이었다. 나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다. 이모, 도윤이가 서명을 위조했어요. 태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건 범죄예요. 나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싱크대 앞에 서 있었고 심장이 다시 천천히 박동하는 걸 기다렸다. 다음 날 도윤은 어김없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마치 매주 정기 진료라도 받는 환자라도 되는 양, 늘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 유기농 식품 박스를 들고 있었다. 그 뒤를 정가은이 따르며 요즘 자신이 엣지에서 맞춤 쿠션을 판매하는 부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떠들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마치 날 위해 뭔가 대단한 걸 해주기라도 하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이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오셨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쉬셔야 할 때예요. 돈 걱정도 집 관리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래, 계속 말해봐. 도심 외곽에 실버하임 요양원이라는 멋진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정원도 있고 활동실도 있고 상주 간호사도 계시고 수요일엔 빙고 게임도 한대요. 도윤은 마치 나를 유혹하듯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이미 견학도 다녀왔어요. 엄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가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이 집에 있는 앤티크 가구들 감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 둘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뛰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이미 나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래서 딱 그만큼만 말해줬다. 나를 들키게 하지 않을 만큼. 그래, 정말 멋지다 얘야.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있었니? 1월 초요. 도윤이 답했다. 지금 몇 건 매물 제안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걱정 마세요. 이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구나. 그날 밤 나는 찬미 변호사가 건네준 구형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그 애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를 요양원으로 옮기고 집도 팔 계획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고 또렷했다. 그럼 이제 시작할 때예요. 찬미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내일 바로 금지 명령 신청 넣을게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면 되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우편함을 열었고 그 안에는 도윤과 정가은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 앞면에는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도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정가은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거품이 있는 음료가 담긴 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카드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가올 연말 정자산신탁의 주인 부부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카드를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커튼을 열고 현관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그 잔디 하나하나 길바닥 갈라진 틈 하나까지도 여전히 내 것이었다. 낡은 그네 의자의 녹슨 철조차도. 그 주말 도윤은 오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가 왔다. 연말 정산 때문에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정가은은 SNS에 거실 사진을 올리며 캡션을 붙였다. 곧 새 공간을 맞이합니다. 오래된 에너지는 안녕.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 주 내내 찬미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내 계좌에서의 모든 이체를 중단시켰고 서명 위조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부동산 매매 금지 명령도 법원에 접수했다. 태호는 혹시라도 그들이 내 의사 없이 나를 옮기려 할 경우를 대비해 집 복도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모든 각도가 확보되었다. 며칠 후 찬미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추석이 다가오네요. 초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들고 올 그 웃음과 계획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나머지를 처리할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정진아 어르신,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만큼 확신이 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카운트다운이 되었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고구마전과 찰떡을 만들고 남편 김성우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고급 식기 세트를 꺼내 테이블을 차렸다. 그리고 도윤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 썼던 이름표를 찾아내어 와인잔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 전날 밤 정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저희가 디저트 가져갈게요. 괜찮으시면 친구 몇 명도 초대했는데 이 집 인테리어 바꾸기 전에 꼭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괜찮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전화를 끊고 나는 가장 좋아하는 안라 기자에 앉아 조용히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 평온, 그 확신, 그 힘. 도윤이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누가 그를 키웠는지, 그리고 엄마가 더는 착한 사람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추석 아침은 조용하고 잿빛이었다. 부엌 창밖으로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나는 손으로 육수를 저었다. 오븐에서는 칠면조 대신 갈비찜이 익어가고 있었고 고소한 향신료와 고구마 냄새가 집안 가득 번졌다. 나는 도윤이가 한때 너무 촌스럽다고 말했던 크림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그 아이가 뭐라 하든 나는 그것을 입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예상대로 1시 15분에 늦게 도착했다.
도윤은 마트에서 사온 치즈케이크 상자를 들고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라고 소리치며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 뒤를 정가은이 따르며 식탁에 앉기도 전에 쿠션 부업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번엔 친구들도 함께였다. 두 쌍의 부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입은 공손했지만 눈은 집안을 훑으며 마치 매물 물건을 보는 듯했다. 도윤의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 집 구조는 참 좋아요. 이 벽을 터뜨리고 부엌을 오픈형으로 바꾸면 가치가 훨씬 오를 거예요. 도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얼굴 한번 보지 않았다. 정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벽난로 위 장식장을 쓰다듬으며 이미 인테리어 구상을 시작한 듯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편하게들 앉아요. 곧 식사 나와요. 나는 음식을 하나씩 천천히 내기 시작했다. 갈비찜, 나물무침, 잡채, 마지막으로 고구마전까지. 모두 자리에 앉자 도윤이 포크로 와인잔을 툭툭 두드렸다. 식사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하는 듯 와인잔을 들고 당당히 일어섰다. 올해는 많은 변화와 결정을 겪은 해였어요. 가족과 관련된 일도 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에 어머니를 실버아임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정가은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시설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어머니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럼 이 집은요? 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몇 군데랑 접촉 중이에요. 이 집은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릴 때가 된 거죠. 그 순간 나는 일어섰다. 급하게도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저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씀 잘 들었구나 도윤아.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전할 말이 있어. 그 아이는 마치 자기 무대에서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챈 듯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실버하임에 가지 않을 거야. 이미 다른 준비를 다 마쳤거든. 정가은이 눈을 깜박였다. 네, 그리고 이 집 말인데. 나는 말을 이었다. 이미 팔았어. 도윤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계약서에 도장 찍었고 대금은 내 개인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어. 그리고 그 계좌엔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없어. 순식간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포크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고 초대한 손님들조차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을 따라 규칙적으로 울리며 차찬미 변호사가 서류가 든 가죽 폴더를 들고 들어섰다. 정진아 어르신. 그녀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서류 완료됐습니다. 금지명령 신청 완료됐고 사기 혐의 고발 접수됐으며 유언장도 공증 마쳤습니다. 정가은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누구세요? 찬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정진아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이제 앉는 게 좋을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니가 위임장에 서명하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임시 문서라고 속여서 사인을 받아냈지. 그리고 그걸 악용했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절도야. 찬미는 테이블 위에 사기 고발장, 위조된 감정서 그리고 내 금융자산 회복을 위한 법원 명령서를 하나씩 펼쳐 보였다. 이분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했고 찬미는 말했다. 계좌에서 8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으며 그 돈으로 이 집을 팔기 위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중대한 중범죄입니다. 정가은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고 나는 그렇게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를 처음 보았다. 나는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늘 내가 둔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단지 조용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보여주도록 그냥 두었지.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도와드리려던 거야. 도윤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조종하려 한 거였지. 그리고 이제 너는 모든 걸 잃었어. 찬미 변호사는 조용히 마지막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제 이 어르신의 유산에서도 영구적으로 제외되셨습니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확실히 해두자. 나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태호가 유일한 유산 집행자야. 그 애가 다시는 내 돈에 손 뗄 수 없게 만들 거야.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가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가자,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 굳어버린 듯했다. 찬미 변호사는 그들을 현관까지 조용히 배웅하며 말했다. 두 분 중 누구라도 이 어르신께 다시 연락을 시도하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괴롭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크고 요란한 웃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나는 식탁을 둘러보았다. 반쯤 먹다 남은 접시들, 침묵에 잠긴 손님들, 손도 대지 않은 와인잔들. 그러곤 포크를 집어들고 고구마전 한 조각을 조용히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찬미가 내 옆에 앉아 잔을 따르며 말했다. 방금 그 장면 정말 완벽했어요. 시 같았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아이가 좀 더 잘 알았어야 했지.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남은 음식을 포장했고 타일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부엌을 조용히 닦아냈다. 그들이 사온 인공 치즈케이크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모든 걸 마친 후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마침내 멈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공기는 상쾌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다. 며칠 뒤 재판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월요일, 찬미는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금요일 나는 어깨에 가디건을 걸치고 무릎 위에 3개의 서류철을 들고 판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지각해서 들어왔고 수트는 맞지 않았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정가은은 함께 오지 않았다. 찬미 말로는 이미 아틀란타로 돌아갔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뻔했다. 거의. 담당 판사는 냉정한 단발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중년의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읽어내려갔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찬미는 도윤 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용한 확신으로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 내가 임시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속았는지, 도윤이 내 자산을 어떻게 유령회사로 옮겨 놓았는지, 위조된 서명으로 감정서를 제출하고 내 동의 없이 요양원으로 나를 옮긴 뒤 집을 팔아 넘기려 한 계획까지 모든 게 낱낱이 정리되었다. 도윤은 급히 말을 끊었다. 판사님,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러나 판사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녹음된 내용을 이미 다 검토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건 당신 쪽인 것 같네요.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찬미는 은행 거래 기록, 태호가 정리한 디지털 증거들을 제출했다. 재정 위반, 위임장 남용, 노인 대상 착취, 모든 정황이 선명히 드러났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는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한 경우는 드뭅니다. 도윤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이번엔 간절한 눈빛이었다. 엄마, 제발요.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건 뭐로 보여야 하지? 내가 내 돈을 훔친 것처럼 보이고, 나를 치우려고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는 드디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판사는 내 법적, 재정적 권한을 즉시 전면 복원시켰다. 도윤의 위임장은 서급하여 무효로 처리되었고, 그는 총 88,000달러와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내 명의로 만든 유령회사는 법정에서 즉시 해산되었고 앞으로 내 계좌에 접근하거나 내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거나 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깨를 곧게 펴고 찬미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걸어 나왔다. 법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엇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내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존엄도. 찬미가 직접 나를 은행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지점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정진아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께서 다시 권한을 회복하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네요. 우리는 모든 문서를 바로잡았다. 연락처도 전부 변경했고 비밀번호도 모두 초기화했다. 도윤이 만들어둔 공동 계좌는 즉시 폐쇄했고 오직 내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 긴급 연락처도 새롭게 지정했다. 1순위는 태호, 2순위는 찬미, 도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2월이 되자 집은 새로운 신탁 아래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되었고 내월 소득도 다시 안전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언제든 대응 가능한 법률 서비스가 대기 중이었고 회계사는 태호가 직접 신뢰하고 추천한 사람이었다. 도윤이 손 뗐던 모든 건 이제 사라졌다. 그 아이 말인가. 판결 후 2주 만에 직장을 잃었다. 노인 학대와 명예 도용 혐의가 금융계에 퍼지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싶지 않았던 회사는 바로 정리했다. 정가은은 그 직후 별거를 신청했다. 그녀는 안정감이라는 허상을 보고 결혼했을 뿐이었다. 그 허상이 무너지자 그녀도 떠났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도윤은 도시 외곽의 작은 반지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었다. 예전엔 그 동네는 무섭다. 고 혀를 찾던 바로 그곳에서 그의 고급 SUV는 압류되었고 재정 관련 자격증 신청을 다시 시도했지만 사기 혐의 기록 때문에 전부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신용회복 상담소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 아이러니한가. 그는 이제 재정학대로 무너진 사람들을 돕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나다. 나는 태호 집 근처에 작은 이룸 아파트를 구입했다. 계단도 없고 시끄러운 이웃도 없고 작지만 정갈한 텃밭이 있어 토마토를 다시 심었다. 새 집은 작고 조용하며 온전히 내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직접 내 계좌를 확인한다. 누구도 내 예산을 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비밀번호를 숨기지 않고 누구도 내가 질문할 때 기억력이 안 좋다. 고 무시하지 않는다. 태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온다. 때로는 재판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내가 새로 읽는 책 이야기나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내려앉은 새를 함께 바라보기도 한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물었다. 진아 이모 그 사람들 그리우세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키운 그 아이. 민들레를 꺾어오며 곰돌이 엄마 라 불렀던 아이. 대학에 있을 때도 매주 금요일마다 전화하던 아이. 양팔로 꼭 껴안던 그때 그 아이가 그리워. 하지만 지금의 그 아이는 그립지 않아.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감시도 통제도 의심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도윤 결국 그 아이는 자기가 바라던 걸 손에 넣었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단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맞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조용했다. 거창한 만찬도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다. 백화점 쇼윈도처럼 포장된 가격표만 뺀 정가은의 선물도 없었다. 나는 태호와 그의 아내 민지 그리고 그들의 딸 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니는 나를 할미 이모라 부르며 트리에 달린 모든 장식을 보여주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아이처럼. 그건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고 진짜였다. 며칠 후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도윤의 필체였다. 지저분하고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요즘 많이 힘들다고, 정가은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나를 예상보다 더 아프게 찌른 한 문장. 난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나는 편지를 접어 옛날 통장과 수표책 옆 서랍에 넣었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모든 걸 앗아가고선 그걸 사랑이라 부르는 보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1월이 되어 나는 마침내 먼지를 털어냈다. 아직 도윤의 흔적이 남아있던 마지막 자산, 그 아이가 허락 없이 내 물건을 옮겨놓고 자기 물건까지 섞어둔 창고를 정리해버렸다. 그 금액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장학금에 기부했다. 한부모 가정 출신의 4명의 1세대 대학생을 위해 장학금 이름은 고인이 된 내 남편 김성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 다음으로 도윤이 내 이름으로 뭔가에 접속을 시도했다. 오래된 이메일 로그인 시도, 신용기록 조회 모두 태호가 맡긴 보안팀 시스템을 통해 알림이 오게 설정돼 있었다. 찬미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줬다. 단순한 알림이에요. 아직 조치할 건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2월이 되자 내 삶에 루틴이 생겼다. 아침은 온전히 내 시간이었다. 커피, 신문, 그리고 태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작은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나간 일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첫 차를 산 날, 내가 믿어주어 3명의 학생이 퇴학을 면했던 사건. 도윤을 낳은 날, 열이 나서 밤새도록 안고 있었던 기억. 4학년 때 맞춤법 대회에서 우승하고 내게 엄마는 달빛보다 더 멋져 라며 눈을 반짝이던 아이. 그 아이, 나를 필요로 했고 사랑했고 존중하던 그 아이는 내 기억 속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서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지막 거짓말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이미 묻혔다. 3월,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엔 도윤이 서 있었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피부, 그리고 눈동자에는 이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눈은 움푹 꺼졌고 손은 옆구리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꽃도 없었다. 선물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 더 이상 어른이 되는 법을 모르는 소년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내 집안에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우리는 현관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호의 딸 미니가 만들어준 작은 풍경. 내가 벼룩시장서 주워와 손수 다시 칠한 흔들리자 모든 걸 잃었어요. 그가 말했다. 재판 이후 정가은도 떠나고 지금은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그가 이어갔다. 엄마를 잃는 게, 모든 걸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못했던 세월을 보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탐욕이었단 걸 이제 알겠어요. 나는 길 건너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돈을 바라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덧붙였다. 그냥 나아지고 싶다는 걸, 그걸 엄마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넌 나를 배신했어. 네, 넌 날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지. 단순한 문제로, 스프레드시트 안의 숫자처럼. 알아요. 넌 그걸 사랑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통제였어. 넌 날 지키려 했다며 모든 걸 빼앗았지. 그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턱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날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넌 더 이상 내 유산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언젠가는, 나는 말했다. 내가 길러낸 그 남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금 내가 아닌.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지금 나는 내 콘도를 걷는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평화가 느껴진다. 가구 뒤에 숨어있던 긴장도 없다. 훔쳐간 비밀번호도, 몰래 바꾼 우편물 주소도 없다. 그저 나, 내 이름, 내 자유. 태호는 매주 주말마다 미니와 함께 들른다. 머핀을 들고 온다.
우리는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태호는 장학금 소식을 전한다. 이번 학기에 5명, 그중 2명은 내가 도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이중근무를 하던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이 삶은 내 것이다. 사람들이 묻는다. 아드님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난 다시 튀어오르지 않았어요. 난 그냥 일어섰을 뿐이고 다시는 아무도 날 안치게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